안녕하십니까. 이제 막 소개받았던 김진호입니다. 드디어 아마 그 유가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도달이 되었습니다. WTI가 지금 72불선에 와 있고, 또 브렌트 유도 역시 72불선입니다. 그리고 두바이 유가 65불 70센터를 지금 됐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만약에 60불대를 유지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경제에 상당한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하는 그런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과 또 이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의 역할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잠시 말씀을 올려고 합니다. 다음 말씀드릴 순서는 국제유가 상승 원인과 전망, 그 다음에 1차 에너지 수급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1973년 그리고 1979년도에 1차 오일 쇼크, 그 다음에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났는데 그때에 우리는 고유가 시대가 도래되었다, 그런 아마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8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 90년대, 2001년까지 저유가가 계속되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2001년, 2002년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고유가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1차 오일 쇼크나 2차 오일 쇼크와는 다르게 아마 지금에 있는 고유가 시대는 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 에너지경제연구소는 이 시대를 지금 이렇게 좀 구분을 합니다. 1차, 2차 오일 쇼크 때를 우리 고유가 시대라고 한다면은 지금 고유가 시대는 신고유가 시대다, 그렇게 조금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1차, 2차 오일 쇼크 때는 그때는 주로 정치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쇼크입니다. 반면에 지금은 뭐 전쟁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좀 구조적인 요인에 의거해서 이제 그 오일 쇼크는 아닙니다만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신고유가 시대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고유가의 상승 요인은 왜 상승이 되느냐, 아마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세계 석유 수급 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불안정한 중동 정세가 유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세 번째는 국제 투기 세력의 개입 등으로 인해서 아마 지금 국제 유가가 상승됐다, 그렇게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세계 석유 수급 여건의 악화의 문제를 좀 든다고 한다면 산유국의 그 석유 공급 능력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계 석유 수요의 견조한 증가세에 따른 수급 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펙의 잉여 생산 능력을 보면 가까운 그 2003년도에는 하루당 300에서 350만 바렐 정도가 여유 그 잉여 생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약 100 내지 150만 BD 정도의 잉여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잉여 생산 능력에 이미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이나 인도 등 흔히 우리 브릭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개도국들의 고도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의 어떤 개입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구조적인 요인이라 그렇게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정한 중동 정세는 여러분 요사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만은 이라크의 내전 위기, 그 다음에 이란의 핵 문제, 심지어는 그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다 하는 대통령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미국이 이란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정치적인 이슈로 좀 등장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중동 정세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또 나이지리아의 전국이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유가를 상승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제공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세계적인 저금리에 따른 국제 투기 자금의 석유 시장 유입입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가들이 지금 상당히 그 저금리, 물론 미국에서는 지금 금리가 약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는 저금리가 정상이라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아마 투기 자금들이 석유 시장에 몰려들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마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크게 이 세 가지를 아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 그렇다면 앞으로 장단기에 유가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들이 보기는 국제 유가는 단기적으로는 한 50에서 55불선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좀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4불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제 운영 계획을 짰는데, 아무래도 이번 되어지는 그 이란의 그 핵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50에서 55불 선을 유지한다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5에서 60불 선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긴 하더라도 60불 이하의 선에서 금년도에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유가가 계속 오른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 유가가 오른다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대체 에너지가 급격하게 신장될 조짐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펙에서도 이런 점을 가장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40불선 내외로 전망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때는 수급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라크 정세가 상당히 불안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의 핵 문제 악화로 인해서 현재 고유가가 좀 지속될 전망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최근의 고유가가 단기적으로 해소가 좀 어려운 구조적인 변화라는 점에서 이런 구조의 양식이 상당 기간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현재 예국기관에 있어서는 한 40불 내지 45불 선에서 지금 추측하는 기관들도 있고, 도이치뱅크 같은 데서는 한 35불 선 정도에서 높아봤자 40불 선이다. 그렇게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장기 에너지 수급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아마 궁금사항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수요를 예측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바텀업 모형을 가지고 KI 모형을 재구성하셨습니다. 주로 내용은 경제활동 수준이나 에너지 이용 기술, 또 에너지 이용 기기의 보급률이나 에너지 원단위 등의 변수를 이용해서 구조식을 좀 변경해 가면서 먼저 부문별, 용도별, 기기별 수요를 예측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최종 에너지 소비를 먼저 예측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부분인 발전 부분과 가스 제조 부분과 열 에너지 부분을 첨가해서 1차 에너지 수요를 산정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모형 구조를 본다고 하면 부문별 최종 에너지 수요 전망은 먼저 기본 가정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기본 가정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 가정을 전제로 해서 산업 부분의 에너지 수요, 수송 부분의 에너지 수요, 가정 부분, 상업 부분, 공공기타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수요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면 최종 에너지 수요가 예측이 되어지고, 거기에 전환 부분을 첨가시켜서 1차 에너지 수요를 예측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선 주요 기본 가정에 들어가는 경제 지표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GDP 성장률이 금년도에 2006년도에는 지금 5%를 정부에서 정했는데 앞으로 2010년도까지는 5%까지는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한 4.48 정도를 지금 가정을 하고 있고, 2020년에는 한 4%, 2030년에는 3.5%, 2040년에는 한 3%, 이렇게 저성장을 계속 앞으로는 유지해 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수요를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인구입니다. 인구는 저희들이 볼 때는 2020년을 정점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되면 우리 인구, 남한의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아마 수준이 되어지고, 그 수준으로부터 점차 아마 다운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그리고 제조업에 대한 부가가치 비중을 본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한 33.5% 좀 됩니다만 이런 숫자가 계속 앞으로 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다 에너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제조업 내에서 다 소비업,
부가가치 비중이 현재 한 26.1% 정도 됩니다만 앞으로 에너지 원단위가 상당히 개선이 되어질 것으로 봐서 앞으로 26.1이 2040년에 가면 한 21.3% 정도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1차 에너지 수요가 얼마만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여기 지금 아마 예측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GDP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에너지에 뭡니까 경제를 예측할 때에 에너지 탄성치라는 의미를 많이 사용합니다. 에너지 탄성치라고 하는 것은 주로 1차 에너지 소비 증가율에다가 그 다음에 GDP 성장률을 나누는 것이 바로 에너지 탄성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과거 우리가 2000년대 앞까지는 요 2008에다가 4.5를 나누는 식입니다만 이 숫자가 거의 탄성치가 1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탄성치가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앞으로는 2008에다가 한 4.5로 나누면 한 0.6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0.6에서 0.5 수준으로 상당히 그 에너지 탄성치가 상당히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 표에서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인당 에너지 소비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약 한 1인당 1년간 사용하는 에너지 수가 한 5TOE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앞으로 해가 그도 때문에 따라서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미국의 경우를 본다면 한 8 정도 8TOE 정도 수준에 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한 5 정도 수준이니까 미국보다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5 정도의 숫자는 현재 일본보다는 영국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1인당 에너지 소비를 영국이나 일본보다는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예가 되겠고 앞으로 2030년쯤 되면 미국 수준을 따라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갖고 에너지 전략 의지를 좀 발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GDP에다가 뭡니까 에너지의 양 기호에다가 GDP를 나누는 것은 에너지 원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 에너지 원단위가 한 0.4 정도 됩니다만은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이 에너지 원단위가 상당히 지금 아마 다운되질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0.4고 미국이 한 0.2 정도 됩니다만은 일본의 경우에는 이 숫자가 한 0.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에너지 다소비 구조가 앞으로 상당히 경제적인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서 2030년에 가면은 그래도 미국과 좀 견주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아마 바꿔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자, 그래서 최종 에너지 수요를 전망을 해보시면요. 아직까지는 산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현재 한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2위가 수송 분야고 그 다음에 가정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상업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40년쯤 가면 물론 산업 부분이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쓰겠지만은 수송 분야가 그 다음에 2위고 앞으로는 가정 분야가 상업 분야가 한 세 번째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이 네 번째로 이렇게 좀 구조가 상업 부분과 가정 부분에서 좀 전환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요. 그 내용을 숫자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산업 분야가 2040년에 가면 한 54% 정도 될 것이고 수송 분야가 한 20.8%, 상업 부분이 13.7%, 가정 부분이 한 10.7% 정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요. 자, 이건 그냥 그림을 이건 1차 에너지 수요를 전망했습니다. 이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석유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숫자가 석탄이 되겠습니다. 되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LNG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40년에 가면 역시 석유 수요는 아주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러나 아마 2위가 원자력 발전이 될 것 같은 그런 감을 잡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3위가 석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4위가 역시 LNG 이런 순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원자력 부분과 석탄 부분에 2040년경에는 상당히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이 숫자로 그냥 표시를 해봤고요. 다음. 자, 이렇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쭉 보시면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대량은 앞으로 2003년에서 2040년까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을 보시면 증가율은 상당하게 지금 상당한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
상당히 점차 둔화되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을 이 표에서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인당 그 온실가스 사용량을 본다고 한다 그러면, 배출량을 본다고 그러면은, 배출량은 앞으로 지금 현재 2.71 DC에서 2040년에서는 4.86 DC로 좀 증가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량에다가 GDP를 나눈 숫자, 이것을 배출량 원단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원단위는 지금 현재 0.24가 앞으로 2040년에는 0.1 수준으로 아마 다운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배출량 기준을 좀 각국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배출량을 정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전개하면 좋잖아요. 1인당 사용량을 정한다 하면 이거 상당히 불리하겠죠. 그러나 배출량 기준을 가지고, 원단위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조금 희망적이다 하는 사실을 이 표에서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 제가 조금 전에 수요 전망을 했습니다만 여기 대한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유 등 화석연료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당분간은 LNG 비중은 좀 증가 일로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장기 에너지 믹스상 신재생 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할 때까지는 좀 원자력 비중이 상승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경제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빨리 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원자력의 비중도 상당히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 수송 분야와 그다음에 산업 부분의 비중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1%, 55% 범위 내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 부분의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반면에 상업 부분의 비중은 좀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 패턴이 선진국형으로 수렴을 하고 산업 구조 개선 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원단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런 점을 시사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198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약 한 15년, 16년 됩니까? 한 16년 동안에 신재생 에너지 R&D 보급 활동이 약 한 8,800억 정도의 정부가 자금을 지원을 했는데 이걸 본다고 하면 여러분 8,800억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큰 돈을 집어넣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결국 16년으로 한 나눠 본다고 하면 이건 큰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고요. 최근 3년, 2004년과 2005년과 2006년 이 3개년만 생각해보면 3개년 동안에 정부가 투입된 자금이 약 한 9천억 정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지금 투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희망적으로 가져야만 할 것 같고요. 이런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신재생 에너지 이용량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500만 TOA 정도 됩니다. 이것은 총 에너지 중에서 공급 비중이 한 2.3% 정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2.4%는 숫자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연간 그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가 증가하는 률을 보면 연 평균 한 4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신재생, 일반 에너지 증가율이 연 한 2% 내지 3% 수준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 증가율이 연 40% 증가한다고 해서 이건 굉장한 놀라운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로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아마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충분히 도래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편익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수입 대체 효과가 연간 한 12억 불 정도 수준이 이르는 걸로 되어 있고, 환경적인 편익도 온실가스 조정 효과가 한 1억 5,700만 톤 정도 돼서 약 한 7억입니까? 4억 7천만 달러 정도가 지금 환경적인 편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고활동에 이게 보시면 단순하게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만 경제적인 편익이나 환경적인 편익까지 고려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 국민 경제에 미치는 역할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이 표에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재생 에너지 원별 보급 실정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현재 한 100%를 본다고 했을 경우에 수력이 한 21.5%, 그다음 폐기물이 74.8%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수력까지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만, 그래 보면
폐기물 에너지 74.8%와 우리 흔히들 옛날부터 읽어오던 그 대수례까지 포함했을 때 이것이 한 96. 얼마입니까? 한 3% 됩니까? 그리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신재생 에너지는 숫자가 극히 미미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바이오 이런 에너지 가운데서 상당히 이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특별히 화학공학계에서도 그런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야가 좀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폐기물 에너지나 수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태양열이나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 또 연료전지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자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늘려나가는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다음으로. 자, 그러면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목표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개발 목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수준이냐? 예를 들어서 각 에너지 원별로, 신재생에너지 원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기본 목표는 선진국 수준을 빨리 따라잡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수준이 좀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특별히 비교 우위 기술에 관해서는 좀 특화하는 쪽으로 나서서 우리가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당분간은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개발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태양에너지 부분은 한 세계 4위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연료전지 부분은 앞으로 세계 한 4위 수준, 2010년도에는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아마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급 목표도 우리나라에 좀 선정되어 있는데, 이 보급 목표를 선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수급 전망이나 또 에너지 사용량이나 환경 보존 특성 등을 고려해서 분야별 단계별로 세부 목표를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시를 보시면 2006년도에는 약 한 3.0%, 그 다음 2011년도에는 한 5% 정도를 끌어올리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학자들께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 신재생에너지가 2006년도에 가더라도 1.7%밖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고, 2011년도에 간다 하더라도 2.2%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걸 BAU 시나리오라고 합니다만, 앞으로 지금 현재 한 2.5%, 2005년도에 한 2.5%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다운되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투자 재원을 좀 늘려잡고 또 학자들께서 많은 연구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2006년도에 한 3%, 2011년도에 5%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5%, 그 다음에 발전 보급 목표도 정부가 지금 현재 2011년도에는 한 7% 정도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표현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2004년도 현재에 저희들이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LFG 발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포션이 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수력 발전,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풍력 부분이 한 9.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2011년도에 가면 이런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IGCC 발전에 좀 저희들이 기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풍력 발전이 아마 모든 발전에 좀 우위를 점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다음 LFC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태양광은 한 8% 정도 가져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연료전지도 한 8.3% 정도는 가져가지 않겠는가. 이런 희망을 갖고 정부가 총 발전량의 한 7%를 정부가 우선 그 보급 목표를 정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보시면 지금 현재 2006년입니다만은 현재 앞으로 2011년도에 5% 목표, 그 다음에 총 발전량의 7% 목표를 가져가려고 하면 2006년도에 한 8천억 정도가 지원이 되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하면 4천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8천억에서 지금 2분의 1 수준밖에는 정부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가면 한 7조 원 정도가 돈이 들어가줘야 합니다. 이런 돈이 들어가줘야만이 우리가 기대했던 아까 이야기했던 5%, 7%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데
지금도 현재도 이 수준이 지금 4천억을 지원했다고 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수순으로 갔을 때는 2011년도에 5%, 발전량의 7%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갖고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춰야 하겠고 또 학자들께서도 이런 체제를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연구 개발에도 확실한 좀 뭐라 그럴까 지원 체제나 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신재생 에너지의 비전과 추진 전략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3대 정책 주요 수단으로 3개를 좀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급 정책을 먼저 강화하자 하는 이야기고 기술 개발은 뭐 당연한 거고 기술 개발을 체계화시키고 강화하자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거기에 입각해서 산업 인프라도 빨리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고유가 시대나 기후변화 현약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고 빠른 시간 내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원의 확보로 선진형 에너지 또 선진형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에너지 구조로 빨리 전환을 시켜야 되겠고 국가 에너지 사용의 에너지원도 상당히 다변화를 시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빨리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자, 그렇다 그러면 오늘 아마 다음 시간에 기술 개발에 관해서는 또 말씀이 아마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우선 보급 확대의 문제에 관해서 좀 초점을 맞추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를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정부로서는 기초 수요를 좀 창출시켜 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 기술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초 수요를 좀 창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장 확대 정책을 통해서 보급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성이 있는 수준까지는 정부가 좀 뒷바라지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현재 발전차의 보존제도나 또 RPS 제도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해야 되겠고 이 발전차의 보존제도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RPS 제도도 앞으로 좀 빨리 도입하는 단계에 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법 제도도 장애 요인을 좀 제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같은 태양광 같은 것을 설치할 경우에는 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지 확보하는데 국유지를 좀 이렇게 할당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님비 현상이 뒤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문제도 뒤따라와야지 잘못하면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그 친환경 에너지라고 해 보급하면서 주민들의 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도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좀 지원 문제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업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신속한 면허를 발급해 준다든지 해서 행정 비용을 좀 최소화하는 쪽으로 유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R&D 및 제조 기술의 지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혁신 및 또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아까 여러 교수님들께서 발표하실 때 제가 들어보니까 대량 생산을 위한 비용 저감을 빨리 실현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상당히 발전차의 보존제도를 정하면서 저희들 생각할 때는 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발전차의 보존제도를 기존 가격을 낮출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업계에서는 오히려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하게 지금 저항을 받을 우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통한 비용 저감을 빨리 실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쪽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투자 사업 자금의 충분한 확보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정부 예산을 확보하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 투자 자금의 유치나 또 국제금융기관의 차관 등을 활용을 해서 자금을 좀 늘려가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집니다. 그 다음 장기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믹스의 다양화, 환경 편익을 고려한 에너지 원별 가치 평가를 좀 고려해서 가치 체계를 재확인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인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보조금을 지원하다가 보니까요. 보조금에 대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럴 해저드입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부분에도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모랄 해저드가 존재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나간다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을 받을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업계도 마찬가지고 학자들도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시장 개발을 하는 데에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그린 파워 마켓이나 또 그린 프라이싱이나 또 그다음 REC나 이런 제도가 외국에서는 개발돼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도입해서 이 제도를 좀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건 목표의 설정과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온실가스 저감 인증서도 발급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에너지 시장 자유화에 대비한 분산은 발전 옵션도 좀 도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이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그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3,000 스퀘어미터 이상을 지금 현재 만약에 신설할 때는 건축할 때는 총 공사비의 5%를 신재생 에너지로 설치 의무화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제도는 아마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지금 기여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대상 기관들이 공공기관의 신축 건물에다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볼 때는 이 부분들을 좀 학교나 또 예를 들어서 뭐 관공서뿐만 아니고 학교나 또 기타 뭐 공사나 이런 부분에도 좀 대상 기관을 좀 넓혀가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긴 이런 제도가 빨리 활성화되어야 되겠고 이것으로 인해서 연간 한 3,200억 원에 대한 신규 시장이 창출되고 있다는 점을 좀 명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시장 특성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 가운데에서 가장 저희들이 관심을 끄는 것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16개 강력시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지역에너지 로드맵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에 아무렇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나 대관령, 새만금, 포항, 영덕 등에다가 집중적으로 특화해서 공급을 하고 폐기물은 수도권 등 12개 매립지, LFG, 그 다음에 이용단지 같은 데다가 집중적으로 보급을 하고 바이오매스는 지금 목질개 바이오매스 같은 데는 포텐셜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나 경북, 전남에다가 또 보급을 하자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린 프라이싱 스킴입니다. 이 스킴은 뭐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는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구들이 점차 늘어날 수 있도록 가격 제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리터당 만약에 뭐 100원 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 집에서는 적어도 나는 한 150원 정도 사주겠다고 하는 그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일종의 그 voluntary willingness to pay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이제 사람들을 좀 모집을 해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신재생 에너지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미국 같은 데서는 현재 28개 주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또 NGO 그룹에서 중심이 돼서 이런 제도를 좀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가정을 해보니까 상당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녹색 인증 제도나 신재생 에너지 크레딧 같은 것들도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에 현재에 우리 정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기준 가격 제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래 가격이 연gun 평균을 하면 킬로와트 아워당 한 66원 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태양광의 경우에는 716원의 킬로와트 아워당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716원에다 66원을 빼면은 약 한 얼마 되겠습니까? 750원 정도 됩니까? 650원 정도는 정부가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풍력이 지금 현재 아마 107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107원을 사주고 그 66원 빼면 한 40원 정도를 정부가 보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력 같은 경우에는 한 73원이기 때문에 정부가 한 8원 정도를 지금 아마 보조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제도를 기준가격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런 기준가격 제도가 계속적으로 이 발전차의 보존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시스템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정부가 지금 그 뭡니까? 기초 수요를 확충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 제도뿐만 아니고 RPS 제도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여기 RPS 제도가 나옵니다. 이 RPS 제도는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다 아시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만은 발전 사업자나 또는 전기 판매 사업자가 자기 판매량이나 생산량 중에 일정량을 신재생 에너지로 의무적으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하면 정부가 그렇게 개입하지 않고도 이 RPS를 할당해가 주면은 그런 제도 입각에서 시장이 돌아갈 수 있는 일종의 발전 시장의 그 경쟁 시장을 유도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저항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발전차의 보존 제도가 계속 늘어나는 앞으로 심지어는 저희들이 예측해보면 앞으로 한 2011년 쯤 되면 한 1조 원 정도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 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피딘 테립 제도와 RPS 제도를 같이 좀 병행하는 쪽으로 좀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되어지고 이 RPS 제도는 지금 미국에 영국이나 일본이나 호주에서 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건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유달리 호들갑을 떠고 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혹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모두가 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보시면요. 지난번 2002년도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 발전 세계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거기 할 때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 그러면 EU에서 주장하면서 2010년도까지 세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15%까지 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2002년도에 신재생 에너지 EU가 갖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양이 보급 그 기여도가 5%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15%까지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일종의 포리티컬 제스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 15% 목표가 달성이 거의 가능하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아까 말씀처럼 호들갑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세계가 EU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재생에 대해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요.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2004년도에 본에서 아까 그 WSSD 세계 정상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본에서 재생에너지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입니다만 북경에서 재생에너지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참가한 회의가 약 200국에서 참여해서 심지어는 핵심 의제가 신재생에너지 개발 현황, 전망, 도전, 이슈 분석, 평가, 기업 및 금융기관의 투자 참여, 확대 방안, 모색,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망, 기술 이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남남 협력 강화, 개도국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이기는 합니다만 온 세계가 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상당하게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지금 현재 그 WSSD 이후에 EU가 또 별도로 요하네스버그 리뉴어블 에너지 콜리션이라고 하는 것을 결성을 해가지고 지금 창설 국가가 66개국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4년도 이후 현재 86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 IEA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도 Implementing Agreement for Renewable Technology Deployment라고 하는 것을 결성을 해가지고 지금 창립 멤버가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그 다음에 이태리, EU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한 부분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실천입니다. 다음으로. 뿐만 아니고 EU에서는 지금 전력을 2002년도에 한 10% 가져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2010년도에 22%까지 가자는 EU 칙령을 지금 내려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2002년도 총 에너지의 5%를 2010년도에는 12% 아까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이걸 15라고 얘기했습니다만 12 내지 15로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에너지를 총괄하는 국제기구가 IEA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 IEA에 버금갈 수 있는
IREA, 그게 리뉴얼을 포함시켜가지고 IREA를 구성을 하자. 이런 움직임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미국과 일본, 중국, 한국, 인도, 호주, 아태 6개국, 주요 6개국이 구성이 돼가지고 아시아 패시픽 파트너십, 주로 그 그린 디벨롭먼트와 클라이밋 체인지를 중심으로 한 이 아시아 APP라고 그럽니다만 결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물론 여기는 그린 디벨롭먼트뿐만 아니고 기후 변화도 같이 의논을 합니다만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 및 분산주는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움직임을 바라볼 때에 앞으로 세계도 모두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장기 에너지 믹스 전망은 BAU의 경우에 화석에너지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40년의 경우에도 화석에너지가 한 70%까지 갈 것 같고 원자력이 21%, 신재생에너지가 한 9%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는 신재생에너지 아직 말씀드렸습니다만 2004년도에 OECD가 한 5, 6%를 조금 초과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2010년도 공급 목표 11%에도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선진국이라고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체면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나라도 2040년에 가면은 이 숫자를 2010년에 한 10% 가져가고 2030년에 한 20%, 2040년에 한 40% 정도 올려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갖춰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해서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감축하고 환경 도전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역할을 상당히 강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지속 가능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협약이나 교토 오정수 발효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신재생 에너지 사용량 증대에 대한 상당한 압력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가중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 대비하는 우리나라의 정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지금도 상당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높은 정책 의지를 천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를 위한 실천 계획의 수립 및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에게만 맡기지 말고 사용자와 공급자도 같이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사용자에게서는 국가나 공공기관 신축 건물에 대한 아까 사용 의무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린 프라이싱이나 그린 서티피케이트 등은 그린 파워 마켓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고 공급자의 경우에는 발전 차액 보존 제도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간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RPS 등의 시장 확대 유인 수단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